1565년 11월 18일 조선 강흥면의 한 초가집에서 처참한 죽음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한 남자가 독약을 삼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윤원영. 20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은 왜 이토록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5일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여인 정난정의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은 윤원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대의 권간으로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기로는 윤원영 같은 자가 드을 것이다. 흉악한 죄들은 머리털을 뽑아 헤아린다 해도 다 셀 수가 없다. 이는 실록에서 한 개인에 대해 이토록 극렬한 표현을 사용한 데인 경우입니다. 과연 윤원영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1503년 경기도 파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다섯째 아들 윤원영. 그의 가문은 고려말 문화시중 윤관의 후손으로 조선개국 이후에도 꾸준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명문 파평윤 씨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특별한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문정왕후가 될 윤씨 처녀였죠. 어린 윤원영은 어떤 꿈을 품고 자랐을까요? 아마도 그는 평범한 양반 자제로서 과거의 급제에 벼슬살이를 하는 삶을 그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1533년 중종 28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하며 관직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누나의 존재였습니다. 1515년 그의 누나가 중종의 계비로 간택되어 궁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윤원영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문정왕후가 1534년 경원대군을 나원영은 단순한 문신이 아닌 왕자의 외숙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권력은 달콤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독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점은 복잡한 권력 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계비였던 장경왕후의 오빠 윤임은 센자호의 외삼촌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말로라는 무서운 권신이 있어 조정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죠. 윤원영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1537년 윤원영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김말로가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윤원영과 그의 형 윤월로를 파직시키고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이때 윤원영은 절망했을까요? 아니면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까요? 흥미롭게도 같은 김말로가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 한다는 음모가 발각되어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윤원영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김노가 자신을 문정왕후와 엮어서 숙청하려 하자 먼저 선수를 쳐 김노를 몰락시켰다. 윤원영은 단순히 당하고만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김노가 제거된 후 윤원영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문관 수천, 사원부 지평, 좌승지, 공조참판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544년 중종이 승하하고 세자호가 인종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인종의 즉위는 윤원영에게 위기였습니다.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고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윤원영은 송인수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윤원영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순순히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반격의 기회를 노릴 것인가? 그런데 운명은 윤원영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1544년 7월 인종이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인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야사에는 윤원영이 남산에서 밤마다 촛불을 켜고 인종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또한 궁중에 나무로 만든 사람을 묻어 저주를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종의 죽음이 윤원영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점입니다.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고 동생인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윤원영의 외족한 명종이었죠. 더욱이 명종은 겨우 12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문정왕후의 수렴 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윤원영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바로 대윤 세력의 제거였습니다. 윤원영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는 매우 교묘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윤원영은 유님이 인종이 위독할 때 명종 대신 계림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모염의 문정왕후는이 말을 믿고 유님 일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등이 처형되었고 계림군도 도망치다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윤원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살림 세력까지 함께 제거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림들은 외척 정치를 반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원영에게 살림은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을사사화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살림들이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단 하나 유님에게 동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윤원영을 비판하거나 외척 정치를 반대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윤원영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47년에는 정미사화를 일으켜 을사사화에서 살아남은 살림들마저 제거했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을 핑계로 송인수, 이학수 등을 처형하고 권벌, 이현적, 노수신 등 명망 있는 신하들을 처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원영은 조선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윤도 살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조선은 윤원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윤원영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말 그대로 조선의 황제처럼 행동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사형될 사람도 뇌물을 받고 무죄 석방시켰습니다. 그는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고 끝없는 사치 생활을 즐겼습니다. 특히 윤원영의 경제적 수탈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간석지를 대규모로 개관하여 사유지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농장에서 일하는 농노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은 종자를 공급하고 수령이 농사를 감독했지만 수확물은 모두 윤원영의 차지였습니다. 어우야면은 윤원영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윤원영이 병조판서로 있을 때 어떤 무인이 변방의 장수로 임명받고 감사의 표시로 화살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윤원영은 활도 안 쏘는 나한테 왜 이런 걸 주느냐며 투덜대고는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고 다락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 무인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화살통을 열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원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살통 안에는 화살이 아니라 순금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윤원영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서 금의 가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윤원영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간성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야사는 그가 자신을 조금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자기 첩자식인 두리손이라는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한 집을 찾아온 배달은 동생의 부인을 강간하고 소문이 날까 두려워 그녀를 절에 강제로 보내어 여승으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윤원영의 노비들도 주인을 닮아 기고만장해져서 대낮에 민가를 약탈하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조선의 법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윤원영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윤원영에게는 특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난정이었습니다. 정난정은 초계 정씨 집안의 선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도총부 부총괄을 지낸 정윤겸이었지만 어머니가 관비였기 때문에 천민 신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을 나와 기생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정난정이 어떻게 윤원영의 눈에 들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단순히 미모만 뛰어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난정은 매우 총명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의 정치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정난정의 야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첩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윤원영의 정실부인 자리를 노렸던 것입니다. 윤원영의 본부인은 연안 김씨였는데 공교롭게도 기말로의 오촌 조카였습니다. 이것은 정난정에게는 좋은 핑계거리였습니다. 1551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원영의 본부인 김씨가 갑작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이 죽음을 단순한 병사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를 며칠 굶긴 다음에 독이 든 음식을 한 상 잘 차려주어 독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야사에는 식혜에 독을 타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김씨가 죽자 정난정은 윤원영의 정실 부인이 되었습니다. 1553년에는 문정왕후의 특별한 배려로 정경 부인에 책봉되어 외명부 종일품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천민에서 정경 부인까지.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난정은 권력을 얻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정왕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을 자유롭게 출입했습니다. 승려보호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불교 부흥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윤원영의 권세를 배경으로 상권을 장악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정난정의 영향력은 정치 영역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녀는 서자 차별 철폐를 주장했고 실제로 이것이 정책으로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신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신분제도 때문에 좌절한 많은 사람들이 정난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백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난정 자신의 출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후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정난정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의 전통적인 신분제도까지 뒤흔들려 했던 것입니다. 윤원영과 정난정 부부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양반가에서는 그들의 권세에 힘입으려고 사돈이 되자고 청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난정이 낳은 자녀들은 모두 적자 신분이 되었고 조종의 실세들은 앞다투어 혼인주를 놓으려 했습니다. 20년 동안 윤원영의 독재는 계속되었습니다. 1553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명종이 친정을 시작했지만 윤원영의 권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1560년 부원군에 진봉되어 서원 부원군이 되었고 우의정을 거쳐 1563년에는 영의정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원영에게도 이기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이 성인이 되면서 윤원영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종은 윤원영을 견제하기 위해 일양이라는 인물을 발탁했습니다. 일양은 명종의 또 다른 외삼촌으로 윤원영에 맞먹는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양 역시 권력을 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윤원영을 견제하기보다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명종은 실망하여 일양을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윤원영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명종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원영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문정왕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565년 3월 윤원영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가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죽음은 윤원영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를 보호해주던 마지막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조정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동안 윤원영을 두려워해
감히 입을 열지 못했던 신하들이 일제히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 3사가 연일 윤원영 탄핵 상소를 올렸습니다. 처음에 명종은 외삼촌이라는 이유로 윤원영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의정 이준경까지 나서서 윤원영을 귀양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백관이 한마음으로 윤원영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1565년 8월 명종은 윤원영을 영의정에서 파직시켰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윤원영을 귀양 보내고 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때 윤원영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20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그에게 이런 상황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한양에 머물며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혹시 다시 뒤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그치지 않았고 공론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윤원영은 끝내 면하기 어려움을 알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산이 흩어질 것을 염려해 어둠을 틈타 부인의 행색으로 변장하고 밤에 교자를 타고 도성에 몰래 들어와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명종은 윤원영에게 방기전리 즉 벼슬을 빼앗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양형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은 황해도 강음의 시골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골 유배지로 떨어진 윤원영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0년 동안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그에게 이런 처지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정난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민에서 정경 부인까지 올랐던 그녀에게 다시 천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1565년 9월 8일 윤원영의 본부인이었던 김씨의 계모 강씨가 의금부의 정난정을 고발한 것입니다. 혐의 김씨 독살이었습니다. 강씨는 14년 전 김씨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정난정의 독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발로 정난정에 대한 탄핵이 거세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정난정을 체포하여 문초하고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종은 이것도 거부했지만 윤원영과 정난정에게는 이미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어우야담에는 윤원영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윤원영이 몰락하기 직전 한강 두모포에서 한 어부가 고래만한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도 잡히기 어려운 물고기가 한강까지 올라와서 잡힌 것을 보고 누군가가 파자점을 쳤습니다. 윤원영의 형자를 파자하면 양쪽의 단일 행자가 가운데 아래 큰 대자가 나오며 나머지 부분은 물고기 어자에서 연어 발이 빠진 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크고 이상한 물고기가 잡혀 올라온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진 이는 곧 윤원영의 운명이 물고기와 같게 될 그가 몰락할 징조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징조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이야기가 퍼지면서 윤원영의 몰락은 더욱 확실해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늘도 윤원영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1565년 11월 13일 드디어 파국이 닥쳤습니다. 강음현의 시골집에 금부도사가 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정난정은 이것을 자신을 잡으러 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사형당할 바에는 차라리 깨끗하게 죽자고 결심했습니다. 정난정은 미리 준비해둔 독약을 꺼내 마셨습니다. 천민에서 시작해서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나이 6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원영은 정난정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권력을 누렸던 동반자를 잃은 슬픔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운명도 정난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컸을 것입니다. 5일 후인 11월 18일 윤원영도 정난정의 뒤를 따랐습니다. 실름실름 앓다가 결국 독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입니다.
조선을 20년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은 이토록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금부도사는 윤원영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기 위해 잠시 들른 것이었습니다. 정난정과 윤원영은 잘못된 정보를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허탈해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은 권력을 잃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윤원영의 죽음으로 조선 정치사에서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외척 정치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조선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외척 정치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윤원영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의 평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전대의 권간으로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기로는 윤원영 같은 자가 드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실록에서 개인에 대해 내린 가장 가혹한 평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윤원영을 단순히 악인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기말로를 제거하고 대윤 세력을 축출한 것은 탁월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능력을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윤원영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권력 자체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했고 권력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정난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천민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고 실제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특히 윤원영의 본부인 김씨를 독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의 이야기는 권력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권력을 추구하지만 권력을 얻고 나면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는 외척 정치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왕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갖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지위가 혈연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하고 결국 독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윤원영의 죽음은 명종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명종은 이후 외척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았고 살림 세력과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종 자신도 윤원영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승하했습니다. 윤원영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죽음 이후 파평 윤씨 일가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순조 때 이완용의 건의로 윤원영이 복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선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죽은 사람이나 신원해주자는 의도였을 뿐입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의 무덤은 지금도 경기도 파주에 남아 있습니다. 윤원영의 묘에 정난정의 묘가 있는데 부부의 모양새로는 어쩐지 어색합니다. 첩으로서 아예 묘역에 들지도 못하는 것에 비하면 분명 대접을 해준 것이지만 저 서먹한 여인의 자리는 정난정이 한때 차지했던 영광과 다시 급전직한 천인을 함께 의식한 자리일 것입니다. 조선이 멸망한 후에야 비석이 세워진 이들의 무덤을 보면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20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도 결국 흙으로 돌아갔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악명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윤원영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윤원영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윤원영의 이야기는
권력의 임시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윤원영은 20년간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몰락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정난정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녀는 신분제 사회에서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올라간 복이 든 인물입니다. 만약 그녀가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면 역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파멸을 맞았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들은 분명 서로를 깊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권력과 야심의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함께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로맨틱한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잃은 절망감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윤원영의 마지막 5일은 어떠했을까요? 정난정의 시신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난 20년간의 영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원영의 죽음이 자살이었다는 것도 상징적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원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도덕성이 없으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백성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 중기는 외척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윤원영 이후에도 인시의 아버지 김제남, 인모광우의 아버지 김제남 등 많은 외척들이 권력을 휘둘렸습니다. 하지만 윤원영만큼 극단적인 권력을 누린 외척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윤원영의 사례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윤원영의 이야기는 또한 문정왕후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됩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수렴청정을 한 왕비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정치적 능력은 인정받지만 동생 윤원영을 견제하지 못한 것은 큰 한계로 지적됩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의 죽음 이후 조선 조정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명종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척의 간섭 없이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종 자신도 얼마 되지 않아 승하였고 선조가 주의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조 시대는 살인정치의 전성기였습니다. 윤원영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던 살인들이 다시 조정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윤원영의 악정을 반면 교사로 삼아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윤원영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소설의 소재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정난정과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에서 그들은 악역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역사적 평가가 작품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윤원영과 정난정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들을 단순히 악인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들 나름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까요? 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고 20년간의 수탈로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원영은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정난정은 단순히 야심가였을까요? 아마도 그들도 처음에는 나름의 이상과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점점 타락해 갔을 것입니다. 권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맛보면 끊기 어렵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윤원영과 정난정도 이런 권력의 마력에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권력의 무서움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윤원영과 같은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사사화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윤원영의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으며 잘못된 권력 사용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윤원영의 이야기는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윤원영이 그토록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견제할 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살림 세력이 살아있었다면, 만약 다른 외척들이 견제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정난정의 이야기는 신분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녀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당시 신분 제도의 경직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조선이 더 유연한 사회였다면 정난정도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의 사랑 이야기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야심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관계였죠. 이런 관계가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용과 이해 관계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이해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난정이 죽었을 때 윤원영이 보인 슬픔은 연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진정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들의 사랑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윤원영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 파멸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조선을 20년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와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올라간 여인의 극적인 인생이 황해도 시골에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조선 정치사의 한 장이 넘어갔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은 패자였기 때문에 역사에서 악역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악들을 보면 이런 평가가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윤원영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권력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권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백성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원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의 무덤 앞에 서면 권력의 허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도 결국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권력도 그의 부도 그의 영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역사 속의 악명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는 한 그들의 죽음은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그것도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윤원영과 정난정,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권력과 사랑, 야심과 좌절, 영광과 몰락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이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윤원영의 이야기는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의, 사랑, 인간다움 같은 가치들 말입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은 권력을 위해 이런 가치들을 포기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윤원영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원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조선을 지배했던 권신 윤원영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입니다. 윤원영의 마지막이 자살로 끝난 이유를 곱씹어보며 우리 모두 권력과 욕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